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대화편으로 써가지고 우리의 이 골머리를 쓰게 만드느냐. 플라톤이 그냥 이건 이렇고 이건 저건 저렇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으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고서 막 뭐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안다라는 것 좀 이렇게 좀 논파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 플라톤이 자기 입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도 좀 해줘야지 된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주장 논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도 좀 해줘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의가 바로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해석하고 관련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없었을 텐데, 도대체 왜 플라톤은 논문 형식의 글을 안 쓰고 이 대화편을 써가지고 우리 이 골머리를 쓰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대화편도 썼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저작들이죠.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도 무슨 뭐 파르메니데스니 뭐 엠페도클레스니 뭐 이런 사람들 저작들 뭐 일부분들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 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어떤 뭐 여신이 하는 뭐 이야기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사 내에서도 플라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크라테스적인 이야기들이 다 좀 이제 대화편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다 좀 이제 그런 좀 특이한 위치,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포함해서 그 대화편들이란 것이 이제 좀 그러니까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플라톤이 대화편으로 글을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수업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한 가지만을 좀 이제 강조할까 해요. 플라톤은 쓰여진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파이드로스 편, 이건 역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인데요. 파이드로스 편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쓰여진 글 써가지고 뭐 하는 거 다 좀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럼 이제 그 이야기하고, 이제 플라톤은 자신은 글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대화편들을 썼는데,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 다 얻을 수 없다. 글은 이거 죽어 있는 거여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물어봐도 거기 책이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플라톤 대화편의 이제 파이드로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그런 흔적들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플라톤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되어지는 플라톤의 편지가 있어요. 플라톤의 이제 편지가 이제 플라톤이 자신이 쓴 거냐 아닌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한 7번째 편지 정도는 이제 플라톤 자신의 작품, 그러니까 자신이 쓴 편지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편지에서도 플라톤이 그런 생각을, 이건 이제 자기 입으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쓰여진 글로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글을 쓰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플라톤이 그 주장을 바로 어떤 글에다가 담고 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좀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글 쓰면 안 된다, 글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얻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바로 자신의 대화편에다가 플라톤이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플라톤은 이제 편집글에도 그렇고, 이제 자신이 쓴 대화편에도 이제 글을 쓰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글을 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화편을 쓰는 것이 그런 어떤 모순적인 행태를 넘어서는 어떤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도대체 글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없다라는 이제 생각, 이제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그러니까 등장인물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든지 아니면 이제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든지 가네요. 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걸 겁니다. 내가 어떤 이제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이제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무슨 어떤 순수 이성 비판을 썼는데 그것이 어떤 진짜 진리의 말씀이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칸트가 한 얘기를 잘 이렇게 읽고서 잘 이제 외고 물론 이해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그것으로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럴 수 있으면 진리를 깨닫는 일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어떤 글을 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쓰여진 글이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마도 제7세원 같은 데서 드러나는 생각, 혹은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들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생각들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플라톤의 생각, 그것에 따르면 내가 어떤 진리의 말씀 같은 어떤 주장을 아무리 잘 외고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깨우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글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러한 참인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을 따름이에요. 아무리 그것을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진짜 참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참인 이야기를 쭉 해줄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인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을 따름이고요. 무슨 칸트가 어떤 진리를 진짜 다 깨달아가지고 칸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짜 다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엔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럼 그것을 읽는 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해, 암기 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책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를 그럼 이거는 어떠냐라는 어떤 그러니까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주장하고 그 주장하고 이제 그 주장은 분명히 어떤 맥락이 있을 겁니다. 그 주장이 하고 있는 어떤 맥락이 있을 텐데 전혀 다른 어떤 맥락에 비추어 가지고 비슷한 어떤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칸트 저기 무슨 한 18세기의 사람이고 파르메이데스 이런 사람 기원전 6세기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 사람이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진리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0세기 21세기에 와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하고 관련해서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으로 칸트가 말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안 되겠죠. 결국엔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21세기 어떤 맥락 그리고 한국이라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 그 상황에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러니까 알아야죠.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설사 그것이 진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반론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리라고 딱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맞네요 하고 박수 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사람이
진리를 딱 얘기하고 나서 칸트가 생각하는 어떤 반론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이렇게 쭉 그 생각을 하고서 그 반론에 대한 어떤 그 대답들도 그 이제 했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지만 뭐 예컨대 데카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데카르트의 성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찰 요만큼 있고 그 뒤에 반론과 대답 그래가지고 반론이 만큼 있고 대답들이 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자기 어떤 주장,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어떤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당시의 어떤 반론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들도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데카르트가 뭐 17세기에 썼던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한 거고 한 20세기나 뭐 21세기 와서 또 다른 어떤 반론들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반론들에 대해서 대답은 누가 해주냐? 책은 그런 대답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 책을 그냥 단순히 읽고 이해한 사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지 정말 진정한 어떤 이해에 도달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깨우침에 도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기엔, 데카르트가 쓴 책 같은 거, 이런 거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잘 외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외고 그가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반론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누가 어떤 주장한 거 열심히 외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앵무새처럼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앵무새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실 이제 앵무새 철학입니다. 이제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플라톤이 뭐 이런 얘기 했다. 혹은 이제 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했다 하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칸트가 이런 얘기했다, 헤겔이 이런 얘기했다,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했다, 그런 식의 그 앵무새 철학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플라톤이 생각하기엔 만약에 진짜 좋은 글, 이렇게 진짜 아주 뛰어난 통찰에 의한 어떤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무리 읽어봐야 그 글을 읽고 암기하고 아무리 해봐야 앵무새 철학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책만 읽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해야지 되냐면 독자가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작업을 독자가 능동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독자가 어떠한 깨우침도 사실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기력 좋아서 책을 달달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깨우침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플라톤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이건 그러니까 대화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 데카르트의 성찰을 읽더라도 독자가 스스로 생각을 자꾸 해보고 해야지 진정한 어떤 깨우침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떤 종류의 깨우침이든지 간에.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까 다른 종류의 대화편의 경우에는 독자가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그냥 읽고서 그냥 암기하고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려는 독자는 이제 스스로 막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러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고요.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적어도 이 플라톤의 대화편의 경우에는 독자로 하여금 단순히 그냥 누가 이런 얘기했구나 하고서 암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화편의 독자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진리의 말씀을 쓴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의 독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혼자서 막 생각해보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달달 외가지고 그냥 칸트가 이런 얘기 했구나 암기하는 독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두 독자 중에서 암기하는 독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앵무새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그냥 암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화편의 경우에는 대화편 암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특히나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했고 거기에 트라스마코스가 무슨 얘기했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들만 막 뽑아가지고 이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다면 암기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플라톤 대화편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대화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생각을 한다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하는 것, 또 누가 그 대화 상대가 어떤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 다 보고 왜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독자가 하여금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화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특히 이제 등장인물이 혼자서 막 얘기하고 이제 그 대화 상대자라고 나온 사람이 뭐 이렇게만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 대화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쭉 하는 얘기들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화가 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빼내고서 그 머릿속에 암기한다는 것이 잘 암기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런 이야기를 하고서 누가 어떤 그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그 대답을 했고 뭐 이런 경우가 된다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내용만 암기하는 것이 사실 암기도 잘 안 돼요. 사실 이제 플라톤 대화편이 읽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한참 읽고 나도 도대체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질문 던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자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동적으로 글을 읽는데 좀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책을 읽고 나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익혀가지고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플라톤 대화편을 읽으려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도대체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읽고 나서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대화 상대자가 이제 그 대화하는 것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멍청한 듯한 그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컨대 이제 우리 국가와 관련해서 폴레마르코스가 어떤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러이러해서 너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독자가 좀 똑똑한 독자의 경우에는 폴레마르코스 이 바보가처럼 여기서 왜 이렇게 멍청한 대답을 해가지고 이 소크라테스한테 말려들었구나라고 이제 그 독자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반론을 했는데 폴레마르코스가 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멍청이 여기 네라고 대답할 자리가 아닌데 지금 폴레마르코스가 네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막 읽으면서 그 우라통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폴레마르코스가 멍청한 대답을 했다. 근데 이 멍청한 대답이 저자인 플라톤이 또 이렇게 멍청한 대답을 여기다가 넣었다. 플라톤도 멍청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멍청한 대답을 했구나. 플라톤 대화편 읽을 필요도 없네. 이런 멍청한 소리만 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플라톤이 대화편을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좀 멍청한 대화가, 좀 멍청해 보이는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국가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다른 편에서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잘해서 지금 얘가 논박당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상대자로 나온 애가 좀 멍청하게 좀 소크라테스한테 말려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사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답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안 돼요. 대화는 말 그대로 일회적인 거기 때문에 대화 상대자하고 두 명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대답한 거에 따라서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얘기했으면 대화는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나 쭉 이렇게 대화편을 이제 썼을 때 그 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일회적이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대화의 일회성이 바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선 보편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어떤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대화는 너무나 이례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중간에 스텝이 하나만 엉켜도, 그러니까 내가 독자가 이렇게 안 갈 수 있었는데 라고 한번 질문을 던지기만 해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럼 그때 독자가 만약에 여기서 이 대화 상대자가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했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식으로 또 어떤 내 머릿속에서 또 다른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대화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하나예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독자가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 좀 이상한데?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대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 주어져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 대화가 아니라 독자인 나와 그 대화 상대자 중에 누구와 내 머릿속,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시 하나의 이례적이죠. 그때는 또 하나의 대화가 내 머릿속에서, 독자의 머릿속에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독자는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여기가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또 예전에는 여기 그냥 넘어왔는데 또 여기가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내 머릿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대화가 막 진행될 수가 있고요. 여러 방식의 대화가 독자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 얘기해 주는 것을 오히려 넘어서는 어떤 보편성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단지 그냥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 번 쓰여진 글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상한 이유는 왜 이상하냐면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현대인으로서 현대 한국인으로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미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책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플라톤이 쓴 어떤 그 대화 진행된 것들을 보다 보면 중간에 여기가 좀 이상해요. 폴레마르쿠스 얘는 지금 여기서 좀 이런 멍청한 거 했지만 지금 이거는 얘가 좀 몰라서 여기서 이런 대답했지. 나는 그 옛날 2500년 전에 그 무식한 폴레마르쿠스가 아니라 2500년 동안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얘네 좀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지. 내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는 이렇게 나가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그 어떤 그 대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 순간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2500년 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2500년을 넘어서 바로 나하고 지금 독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살아있는 어떤 그 대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의 대화를 촉진시켜주는 어떤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을 때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국가 경우에는 자기가 적어도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좀 이제 하는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데아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고, 알미 어떠고 이런 얘기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플라톤은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플라톤이 대화편을 썼다라는 그 정신에 비춰볼 때, 그렇게 읽는 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물론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플라톤 대화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류의 철학책을 읽더라도 그냥 단순히 철학책이 과거에 어떤 몇백 년 전 혹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어떤 그 과거의 책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독자와 그 텍스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사실은 이제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좋은 어떤 독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플라톤의 대화편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읽기 위해선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플레마르코스, 이제 트라스마코스, 특히 이제 일권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권이 계속 이제 그 대화가 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내가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일단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라는 거 독자가 던져야지 되는 질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던져야지 될 질문은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 좋아요. 물론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이제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 나와 텍스트와의 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컨대 이제 칸트가 어떤 주장을 하면 여기 칸트 생각 좀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던지면 그거는 이제 역시 나와 칸트가 어떤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 작업 물론 여기서도 해야지 되는데요. 그것에 덧붙여서 나만이 아니라 만약에 폴레마르코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만약에 다르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작업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중층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플라톤의 대화편을 잘 읽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독자인 나와 텍스트에 있는 등장인물들 이 사람과의 대화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등장인물이 여럿일 경우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했던 대화, 이 사람들이 했을 수 있는 가상적인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화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까 한번 짐작해 보고요.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적인 대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면 또 이 사람은 아마 그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했을까?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의 대화들이 내 머릿속에서 막 굴러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읽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국가를 읽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국가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초기 대화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사실 저는 이제 초기 대화편이란 말보다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라는 건 이제 시기하고 상관없이 문체하고 관련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1권은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입니다. 2권부터 10권은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를 1권하고 2권하고 10권 사실은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의 내용과 목적에 따른 어떤 통일성인데요. 문체에 있어서는 분명히 달라요.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제가 거부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은 무조건 다 초기 대화편이다.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문체에 있어서는 이제 논박하는 방식, 이거는 문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읽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논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들을 읽을 때는 그야말로 그런 작업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책 읽고 나도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으로 번역이 나와 있는 걸로는 에우티프론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크리톤도 이제 좀 그런 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크리톤도 아주 전형적인 것은 좀 아니고요. 아직 그렇게 번역이 좀 많이 되어 있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정화학단에서 나온 리시스, 최근에 나온 알키비아데스, 이런 것들 다 이제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대화편들은 이제 번역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몇 년 내로 이제 많은 대화편들을 이제 접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그런 대화편들을 읽으실 때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리시스나 뭐 좀 알키비아데스나 그다음에 에우티프론이나 이런 거 읽으실 때는 더더군다나 얘가 도대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요 질문을 가지고서 그것을 읽으시면 읽고 나서 굉장히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 대화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읽으시면은 더 큰 어떤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기를 좀 길게 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뭐 거의 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얘기, 한두 가지 정도만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저술을 했던 시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그리스 기원전 이제 4세기 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소크라테스는 시기가 기원전 399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대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연도는 이제 400년, 399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까지 이제 넘어가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기원전 이제 399년도에 한 봄 이쯤에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죽었을 당시에 그 나이가 한 70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0이었는지 하니까 70 근처였는데 70이라고 얘기했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산출해 보면 기원전 이제 469년도부터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469년도부터 이제 399년도 정도까지가 소크라테스의 생애고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고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기원전 이제 427년부터 347년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때 한 이제 20대 후반, 이제 30 가까이 되었을 나이죠,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은 거는 역시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테네 민주정에 있어서 어떤 이제 재판, 민주적인 어떤 이제 재판에 의해서 죽었고요. 이제 이 국가편에서도 드러나듯이 플라톤은 또 이제 사실은 소크라테스, 국가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이제 가장 나은 이제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나은 정치 체제다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생각은 이제 사실 이제 앞으로 바뀌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제 플라톤이 이제 혹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반대한 어떤 민주정하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른 이제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은 데는 당시에 이것도 역시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만 이 소크라테스와 사귄다라고는 좀 이상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정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크리티아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카르미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카르미데스라는 사람하고 크리티아스라는 사람 둘 다 사실 플라톤의 외가 쪽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자신은 혈통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카르미데스라는 거는 이제
그 대화편 이름으로 카르미데스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크리티아스라는 사람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제 당시 역사를 보면 이제 그 아테네가 이제 스파르타하고 이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한 430년경부터 이제 그 전쟁을 해가지고 404년에 그러니까 오랜 전쟁을 거쳐서 아테네가 좀 완전히 집니다. 스파르타한테. 좀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없어서 좀 건너뛰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아테네와 이제 스파르타의 전쟁 시에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고요. 승리를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 괴뢰 정부 같은 거를 이제 아테네에 세우게 돼요. 거기에 그것이 이제 30인 참주정이라 그래가지고 30명의 이제 말하자면 참주들, 이제 독재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30인 참주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크리티아스입니다. 카르미데스도 역시 그 30인 참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주로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막 재산도 뺏고 막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년도 못 가서 전복이 되고 이 30인 참주정이 전복이 되고 민주정이 이제 복권을 합니다. 민주정이 복권을 이제 403년에 복권을 하고요. 복권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제 아테네가 이제 계속 혼란이 너무 많으니까 참주정 때 잘못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재판을 걸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조약 비슷하게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참주정 때 나쁜 짓 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이제 크리티아스와 카르미데스는 이제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복권되기 전에. 그런데 어쨌든 그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을 숙청할 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재판에 불러내가지고서 너네 그때 역사청산이 이제 말하자면 좀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서 이제 민주정이 복권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떤 반감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반감이 소크라테스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399년이면은 403년하고 이제 몇 년 차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라는 생각들이 고대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대부터도 벌써 소크라테스를 가 이제 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형당한 것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크리티아스 같은 사람 부추겨가지고 민주정에 반대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크리티아스하고 카르미데스는 플라톤의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바로 이 참주파의 이제 외가 쪽 친척인데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에 이제 반대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제 민주정에 반대하는 생각들을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에 반대하는 이유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플라톤이 외가 쪽 친척입니다만, 소크라테스 자신이 참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30인 참주정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좀 같이 좀 끼어들여서 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플라톤의 경우에도 아마 자기 외가 쪽 친척들이 나쁜 짓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혐오감 같은 것들을 좀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이런 사람은 이제 절대로 아니었고요. 다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보고 있는 당시 아테네 민주정의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제 민주정하고 소피스트들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 관련들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트라스마커스 같은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당시의 소피스트들의 어떤 극단적인 한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다 좀 자세한 이야기들은 더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2강의 제목을 이제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거는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관련해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얘기다라는 이제 유명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 전체를 좀 그러니까 미리 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다 좀 그러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1권 부분까지는 이제 좀 자세히 좀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예.